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으로 급락했던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흔들렸던 금융시장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오미크론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는 어떤 변수가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요.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로 연기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뉴욕 증시는 반등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유가도 회복이 됐고 금값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오미크론발 우려가 조금 잦아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장만 놓고 보면 그런 현상이 좀 잦아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불확실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는 봉쇄는 없다라는 예가 나오면서 시장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됐고 좀 이제 패닉 현상이 어느 정도 좀 잠재워졌던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가 이제 반등한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패닉의 회복세,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좀 일어났던 부분도 일어나고 있었고. 고요. 특히 이제는 유가가 아무래도 이제 강세로 약간 돌아선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오미크론 충격에서 일시적으로 좀 회복이 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직은 시장에서는 이 오미크론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충격은 회복되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네, 이 오미크론의 변수로 전 세계 코로나 대응 대책도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데 이 봉쇄가 없더라도 여행 제한이나 방역 규제로 경기가 좀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번 사태로 산유국들이 증산 계획을 접을 수도 있다 그런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증산을 안 했던 이유가 사실 수요가 없다 보니까 네. 기름에 대한 수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기름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실 증산 이슈는 있어도 계속적으로 증산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이제 증산을 하자라고 이제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오미크론 변수가 딱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변수로 인해서 조금 더 연기를 하자, 조금 더 어떻게 진행이 될지 판단할 시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연기된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이제 경기가 살아날 쯤에 과연 이게 얼로 튈지 모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더 모니터링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는 미국의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여파로 인해서 원래 계획은 11월과 12월에 테이퍼링, 그러니까 자산매입 축소를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가 그런 다음에 내년 중반쯤에 이제 금리를 상승하려는 게 원래 계획이었다가 지금 오미크론의 이제 변수로 인해서 이러한 스케줄이 약간 어긋날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어떤 예의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딱 변동성이 커졌다. 이 표현이 딱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아직 어디로 가야 될지 아직 갈피를 잡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2주 정도는 지켜볼 것 같습니다. 이제는 WTO에서 나왔던 얘기가 한 2주 정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 2주 정도는 시장에서 관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대응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시각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장에서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려는 계획이 있었다가 지금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계획이 약간 어긋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자칫 금리를 올린다. 지금 시장 경기가 좀 안 좋아질 타이밍이었다가 지금 변수로 인해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변수가 생겼거든요. 네. 시장이 이제는 자칫 예상보다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칫 금리를 올려버리면 만약 시장에서 스케줄이 완전히 꼬이게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이런 변수들이 계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장이 현재 시장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현재 모니터링을 24시간 총동원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내년에 이 과세 예정이었는데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로 연기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한 배경과 또 2023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 2030 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한 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2030 세대의 인구수가 조사를 해봤더니 1,350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조사한 결과 한 40%가 가상화폐의 경험이 있다고 밝혔거든요. 자연스럽게 양당 입장에서는 2030 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한 부분도
있을 거다라고 이제는 그러한 주요 변인이 있겠고 또 한 가지 원래는 아시겠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였습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했고요. 거기에서 250만 원의 이제는 공제 금액을 줬거든요. 한마디로 250만 원이 넘어가는 차액에 대해서는 이제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 그래서 20%의 세금을 내겠다, 물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는 1년이 더 연기된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부분이 이렇게 정해졌고 아마 모르죠. 또 내년 가봐서 또 연기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이게 팩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의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데도 합의를 했는데 네. 이르면 12월 초 다음 달 초에 본회의 의결이 될 걸로 보여요. 부동산 시장의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 부동산 시장에서는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그러니까 시가잖아요. 시가 네. 9억 원에서 12억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서울 수도권에 사실 이런 아파트들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는 좀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방 부동산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크게 와닿지 않는 정책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시장의 반응이겠고 일단 이렇게 나왔던 이유는 역시나 그 대선에 대한 변수가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원래는 이게 그 당론으로 정했다가 사실 일부의 반론에 의해서 사실 이게 물 건너 갔다가 이제 서울 수도권의 민심이 좋지 않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걸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은행의 뭐 조사에 따르면은 10억 원에 한 분께서 10억 원에 이제는 취득한 아파트가 5년 보유했고요. 그다음에 1주택자 같은 경우 20억 원에 팔았다. 그럴 경우에는 원래는 한 1억 1천만 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내야 되는데 이게 개편이 되다 보면은 한 7,700만 원 쪽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 3,800만 원 정도 세이브 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는 12억 원까지는 비과세다 보니까 그만큼 양도소득세를 매길 과세가 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이 대출과 관련해서 일부 시중은행이 최근 제한적인 대출로 제2금융권에 오히려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 중단에 나서고 있거든요. 네.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풍선 효과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고신용자들이 이런 제2금융권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는데 신협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해서 4.1%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미 4.4%에 달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당연히 신협 입장에서는 상호금융 입장에서는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마련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고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신협 대출 잔액이 작년 말보다 한 12.5% 증가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신협만 그런 게 아니라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기간 동안 13.5% 정도 대출 잔액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만큼 대출이 크게 늘었다. 그래서 그러한 원인은 역시나 풍선 효과 때문에 고신용자들이 상호금융 오다 보니까 당연히 상호금융 입장에서는요. 저신용자들을 대출한 것보다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대출이 크게 증가된 부분 때문에 이러한 원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중저신용자들은 어디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각에서 가장 크게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은 밀려나게 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4금융권 한마디로 제2금융권도 아닌 4금융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피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사실 뾰족한 대책은 지금 나오질 않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당국의 어떤 컨트롤할 부분은 이런 저신용자들이 말 그대로 중금리 대출을 조금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2 뭐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으로 중금리 대출 좀 늘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시각의 목소리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